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남북의 사람 통일이 먼저라는 취지로 국민TV 라디오에서 마련한 색다른 북한 이야기 시간,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입니다. 서로 떨어져 산 시간이 6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낯설게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최고의 장점 덕분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도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 김형덕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아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아, 예.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네. 교육 현장에서 11년간 현직 교사로 근무하셨고요. 네. 지금 남한에 와서 다시 교사로 일하고 계신 이성희 선생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 고은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11년간의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8년에 입국을 한 탈북민입니다. 네. 입국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근데 금방, 이게 저 되게 신기한 게 금방 적응하시고 금방 또 선생님이 또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적응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군요. 왜냐하면 일단 배우자가 남한 사람이에요. 아주 남한 사람과 결혼하면 좀 속도가 좀 빠르죠. 우리 소장님처럼. 저는 제외하고요. 본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 또 청취자 분들께서 굉장히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북한 이야기라서 참 재밌고 계속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서 참 이 시간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 전문 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제작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또한 혁신적이고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만드는 선두주자입니다. 커피 머신, 과일 분할기, 식기세척기, 복합 음식물 처리기 등 각종 수입 주방기기 취급 전문 회사 한국소매트. 조합원 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서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 김형덕 소장님 그리고 이성희 선생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친구라는 닉네임으로 우리 청취자분께서 묘하게 나만의 우월 의식 같은 게 좀 보인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차이를 좀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이해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다 그렇다 또는 남한이라고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특정 남한에 대한 우호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남한 분이 북한에 가서 산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 분하고 결혼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체제에 적응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냥 혼자서 적응하는 과정이나 이런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은 좀 너그럽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와 신기하다,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육제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북한의 우리 아이들이나 남한의 아이들이나 똑같이 교육받고 그죠? 어느 정도 의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 다 비슷할 텐데 또 북한의 교육제도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많이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북한의 교육제도나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내를 하러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북한의 교육제도나 체제는 이미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다 접할 수 있어요. 다만 북한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교육제도나 현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엿보고 싶은 거죠. 그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지만요. 기본적으로 교육 체계 남한에서는 일단 어린이집 가고요, 유치원 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을 다녀요.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다음에 선택에 의해서 대학교 4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남한에 와서 사는 동안에 남한의 교육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사이에도. 근데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해방 후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무슨 그 제도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보통 9년제 의무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다가 9년제 의무 교육. 그러다가 이제 1975년도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그게 이제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쪽에 많이 모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로서 그 제도에 관한 완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1년, 네. 초등학교 4년, 고등중학교라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합한 6년, 그리고 대학교육,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그 제도는 완성이 됐어요. 그 후에 2009년도에 새롭게 요새 변형이 돼서 11년제에서 12년제로 약간 변형이 된 게 있어요. 그 외에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그 유치원은 다 의무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북한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무상 및 의무 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 제도입니다. 근데 교육의 질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네네. 그렇게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긴 합니다만 다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학교라고 지금 북한은 이제 인민학교를 소학교라고 변경했습니다. 최근에.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바뀌었고 유치원은 그대로 유치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보통 2년인데 1년은 정규 교육 과정이고 1년은 정규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낮은 반, 높은 반 해가지고. 그리고 총 11년제 의무교육 안에 그 높은 반이 포함돼서 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해서 이제 대학 전에 11년을 의무교육 시켰고요. 그 후에 대학 가서도 사실 공납금, 우리로 말하면 등록금의 개념은 없습니다. 북한은 없는데 이제 다만 그것이 우월하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질이나 배울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 제도로서는 상당히 우월하죠. 그런데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은 북한에서 대학을 못 가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이성희 선생님. 이건 출신 성분이 좋았던 분입니다. 출신 성분 좋은 우리 이성희 선생님 원산 사범대학 졸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범대학이면은 북한 내에서도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아닐까요? 물론이죠. 별로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이 쑥스러워하시니까. 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은 보통 중앙대학이라 해서 평성이과대학이나 혹은 김성종합대학이나 김치공대 이 세 개 명문대학을 안 가면은 사범대학을 많이 가죠. 남한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사범대학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교대는 가기 힘듭니다. 도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한 개 도에. 예. 일단 대학 자체가. 그리고 북한은 대학 교육 자체가 전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 10%만 갑니다. 그게 직발생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70%는 군대 가고 20%는 직장에 배치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후에 이제 군대 가서 혹은 직장에서 배치받아서 다시 오는 대학에 추천받아서 오긴 하지만 대부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 가신 분들은 공부깨나 좀 하시는 분들이죠. 이 선생님이 예전에는 공부깨나 하던 분이시죠. 예.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나는 나중에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게 남북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부모에 따라서 직종을 거의 부모 직종에 따라서 자녀들이 직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부모님께서 혹시 저희 부모님께서 교직에 있으셨고요. 그런 거를 많이 원하셨는데 저는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군인으로 많이 희망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반대를 하셔서 군대는 못 가고 사범대로 이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성희 선생님 저렇게 여릿여릿하게 생기셨는데 여군이 되고 싶으셨어요? 네. 여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당에 입당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었고요. 교사가 당에 입당한다라는 건 좀 많이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에는 왜 그렇게 입당하고 싶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들도 그런 거 요구했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요구했고요. 첫째로 여자들이 당에 입당한다라는 거를 되게 이제 남성 결혼을 할 때 배우자 선택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됐었고요. 또 뭐 당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에 우리는 이제 북한 사람으로서는 구체제 안에서 살 때는 당에 충실한 일꾼이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에 들어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군인보다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특히 여성의 직업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뭐 인기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당과 조직에 충실하고 당과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내가 국민으로 태어나서는 당과 충실해야 되는 당일꾼으로 자라나는 게 그때 당시 체제의 국민으로는 의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북한에는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준 아버지와 정치에 육체적인 생명을 준 아버지와 정치적인 생명을 준 아버지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아버지보다도 정치적인 생명을 준 당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그들에게 충성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서는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똘똘 뭉친 생각으로 사셨던 분이 저는 2008년에 남한으로 오신 게 너무 신기해서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보통 이제 국경에 계시던 분들이 생활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 문물을 접하게 돼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분은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 공간 비슷한 데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참 저는 특이했어요. 그게 특이했고 사실 그게 탈북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 탈북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고. 그러니까 출신 성분 진짜 좋으신 거였죠. 네, 출신 정보 좋고 뭐 북한에서 이제 뭐 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북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게 특이했고, 근데 아마 그게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봐요. 네, 예,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을 거고요. 원산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강원도에 있는. 네. 네네. 사범대학이 4년제인가요? 거기도? 네, 4년제입니다. 네, 졸업하고 사범대학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대를 나와야 되고 사범대학은 이제 중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성희 선생님은 예, 북한도 한국하고 똑같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대를 나와야 되고요. 예, 저같이 사범대에 나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을 이제 담임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국어교사로 11년간 근무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예. 근데 중고등에서 제가 네. 11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영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73년도부터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어요. 그런데 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2012년도부터 12년제로 바뀌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원래 이제 북한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일 때는 인민학교, 소학교를 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중학교를 6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민학교를 4년이었고요. 4년.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6년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1년에서 11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중고등학교를 6년에서 분리를 했어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처럼. 네, 한국하고 똑같이 그게 옛날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요. 서울 거원? 예. 초등학교에 근무하세요. 예. 그러면은 임용고시를 다시 보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임용고시를 다시 본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탈북 교사들, 전직 교사들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탈북 학생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이나 그리고 또래 관계에 원만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모색을 하다가 그런 학교들에 탈북 교사를 파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에 이제 연수를 받고 북한의 학력을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학원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거를 이제 인정을 해서 학교에 파견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 탈북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일반 그 지금 남한의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되게 많지요. 아니, 그런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실제 잠재력이나 지적 수준으로 보면은 잠재력 및 지적 수준을 봤을 때는 여기 남한의 고등학교에 투입해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미 교육받았던 그런 체계나 내용들이 남한하고 교재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바로 중학교로 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한 사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두고 텀을 두고 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남한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아마 시험을 봐서라도 교사 자격증을 따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투입하기에는 이분들이 받았던 교육은 그러니까 능력하고 대비해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달랐던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역량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배웠던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뭐, 네. 그 갑자기 이성희 선생님의 우리 남한에서는요, 사실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은 여학생들이 월등히 많고요.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학생들이 훨씬 똑똑해요. 북한도 그런가요? 네, 북한에도 초등학교나 네. 중고등 교사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인민학교, 북한의 인식은 인민학교 교사가 남자다? 조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남편감으로도 좀 별론가요? 인기 없나요? 제가 있을 때는 별로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남한에도 직업군에 따라서 보통 사회가 원하는 그 남성상이나 여성상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보통 북한은 당원이냐 혹은 그리고 대학을 나왔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남자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예요. 그런데 보통 교사들은 당원인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가지가 빠진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여성들이 교육 현장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북한 사회 특성상 남성으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로 그런 건데 아마 북쪽도 지금 체제 변화를 계속 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는 교사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랑 유사한 체제로 간다면은 똑같겠죠. 남성 교사도 인기가 있는 직종이 되겠죠. 예. 지금 사실 초등학교에 워낙 그러니까 여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성별이 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럼요. 남자 선생님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희귀하니까. 네, 제가 지금 서울 고은초등학교에서 2년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1년 차는 경기도 안성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기도 지역에는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근데 지금 근무하는 곳에는 남성 교사보다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남 교사가 오면 대환영하는 아주 귀한 교사가 오셨다고 네. 학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 선생님이 좀 힘들어서 보기가. 그 교과목도 되게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혹시 세계사는 배우셨냐고 학교 다닐 때. 네, 세계사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계사가요. 이제 저희가 배우는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러시아나 중국 중심의 세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세계사를 배울 때 꼭 이제 중점에는 우리의 북한의 교과목에는 중점에는 항상 그 당의 수령이 끼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김일성이가 항일혁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중국 쪽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국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항일혁명을 했는지 이런 노정을 따라서 세계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교육에 지금 전 과목을 통해서 이념적인 그런 색깔이 처음에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한 교육은 사실은 이념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서 배웠던 세계사나 세계 지리는 약간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장점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면
남한에 와 보니까 세계 역사나 지리가 다 미국 중심으로 기술이 됐더라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예. 상당히 주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커나 체스코슬로바스크라 그러는데 체커 말로는 북한은 체스코슬로바스크라고 그대로 배워줘요. 아. 그리고 그 무슨 수도 이름도 여기는 프라하라는 게 사실은 영어 발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남한은 그렇게 영어로 가르친다면 북한은 다 그 나라 언어로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웬남이라고 가르치고 수도도 하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베트남이라는 건 사실 영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북한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세계사를 가르치지 않나. 근데 오히려 또 세계인들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보니까 자기네 언어나 자기네 수도를 그대로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만 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으니까 영어로 맞아요. 접근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북한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장점이 있는 거지. 뭐 북한 교육이라고 다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발음으로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북경도 베이징으로 베이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일단 국영수 점수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이 정말 많아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도 점수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학생들한테 제일 교사들이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이 제일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는 과목이 김일성의 혁명 역사. 아. 예. 인민학교 때부터는 어린 시절, 김일성의 어린 시절, 김정일의 어린 시절, 김정숙의 어린 시절 이런 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고등에 올라가서는 혁명 역사로 바뀌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혁명 역사. 예, 김일성의 혁명 역사, 그 과목이.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역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이 최우선으로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는 거죠. 영어 교육은 받나요? 영어 교육은 지금은 받아요. 근데 73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영어 교육을 크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나 이제 영어를 따로따로 이제 반을 갈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요.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그건 뭔가요?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는 뭔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네.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이제 저도 러시아어 반에 처음엔 영어 반에 3년 중학교 1, 2, 3학년은 영어 반에 있었고요. 네. 고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이제 러시아 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택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래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제 그 체제가 교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인 또한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따라야지. 왜 저는 영어반에 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저리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대다수예요. 선생님, 단 한 명도 반항하는 친구들 없어요? 네. 사춘기에 반항하잖아요. 사춘기 반항을 해도 교사한테는 선생님한테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6학년쯤 되면 네. 조금 있긴 한데요. 중학교 6학년 때 조금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사들이 감안을 해야죠. 근데 저희 남자들은 특히 중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여자 선생들은 우리가 약간 갈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지금 되면 체벌 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여자 선생들이 잘 건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또 사례가 다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저학년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선생님들도 조심하죠. 특히 남자들은 키가 더 선생님보다 크고 힘이 세니까. 그렇죠. 아주 조심하고 그렇게. 갈등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싸움도 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근데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학생의 권위가 좀 약하죠. 권리가. 근데 이제 갈등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희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는 별명이 다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똑같아요. 네. 네. 우리가 별명이 다 있는데 그 처녀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그 지리 선생님이 저는 이제 별명이 퇴매였어요. 퇴매라는 게 퇴매가 뭐예요? 표독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그런 선생님인데 쩍하면
숙제를 안 하면 애들을 따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이 안 좋아.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고 남편 이름까지 기억해요. 우리도 그런 선생님은 참 안 좋았어요. 우리 김영덕 소장님은 공부를 말썽을 제일 안 듣었던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인가 봐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특히 육체적 체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주사위가 숙제를 못하거나 지각해서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물리적 체벌은 아주 안 좋은 거 아니냐. 제 교육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또 가장 좋게 남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미친 영향이 아주 컸어요. 마지막에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나쁜 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좋았고. 그런데 제가 남한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남한에도 한 10년 전인가 말해서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을. 남자들을 몽둥이로 때렸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그 남북한에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서 차이점인데요. 그 남북한의 차이라는 게 이제 그 한국은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정돌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출근 시간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선생님이 퇴근할 때 학생들이 퇴근을 해요. 북한은요. 네. 예, 근데 한국은 2교시 그러니까 수업을 끝나고 나서 6교시 수업을 끝나고 나서 각자 흩어져서 학원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그냥 6교시 수업 시간 밖에는 교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만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바뀌지를 않고요. 기존 같으면 중고등이 합류됐을 때는 6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같이 가요.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3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정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학부모,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하고의 같이 있는 시간보다도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중고등학생만 돼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은 또 선생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모가 내 자식을 모르지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성향에 어떤 취미고 어떤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왜 이제 가끔 교권이 무너진다. 네.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이제 마찰도 좀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조금 절대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좀 말했지만 체벌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뒤통수로 한 대 친다던가 뭐 이렇게 가볍게 이제 어깨를 친다던가 이러면 학생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어느 선생님한테 맞았어. 학부모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아니, 왜, 북한 같은 네.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엄마 나 오늘 맞았어. 왜? 숙제를 안 해와서. 그럼 맞아도 싸지.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남한에 들어와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 방법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 훈녀 아주머니께서 오늘 고등학생 아들 학부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푼을 보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그 푼이 절대 복종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소심한 저는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남한 내에서도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랐으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그래서 선생님도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학교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 북한은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이 주관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말을 많이 따라야 된다라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남북한의 교육 방식 차이가 워낙 많다라 보니까 이제 오는 게 옳고 오는 게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선생님 말을 많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좀 이렇게 사회 문화적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이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교사가 한 번 담임하면 한 6년 정도를 담임하거든요. 최소한 3년 이상을 담임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근데 남한은 보니까 1년에 한 번 체인지 되더라고요. 저도 학부모인데 2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교 현장에 대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학교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해, 남한에도 보니까. 근데 어떤 교사들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어요. 사실 남한 교육제도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듣다 아유, 보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육적이지 않은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뭐 저도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으니까 네. 제 과거의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일단 체벌한 선생님이 나쁘지만 체벌을 받게 원인을 제공한 학생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는 숙제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지각은 하지 말아라. 다만 그렇다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해라. 근데 체벌은 난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우린 맞아본 적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교육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대개 때리는 경우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지시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휘봉이라고 그러죠. 예, 저희 지휘봉. 칠판을 이렇게 예. 가리키는 그거를 때리는 경우에는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나음막대기고. 근데 선생님들이 사실 북한이라고 해서 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선생님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했었지 3년 이상 선생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선생님만 잘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인격 형성이나 어떤 진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선생님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아주 교육자들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록 당원은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혁명가를 키워내는 무슨 어머니라고 이렇게 막 네. 칭하면서 이제 상당히 북한 제도에 맞는 인간 형성들을 만들어내기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추동하는 편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한 사회나 북한 사회나 교육 현장이 들여다보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 어느 쪽이 낮점이냐, 그거는 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교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유명 일간지에 선생님에 대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네. 저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마지막에 졸업한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정도 관계인데 이제 남한은 보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격적 관계나 혹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 삶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대학교 은사님들까지.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이성희 선생님 사실 탈북자이기 때문에, 탈북민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탈북하신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주변 동료들이 조금 뭐라고 얘기하신 경우 혹시 그래서 상처받으신 경우는 없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상처 같은 거를 받은 거는 크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 네.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이겨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탈북민이긴 하지만 같은 탈북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있어서 탈북민이 가르치는 학교에 공립학교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 네. 저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예,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연하게 30년 넘게 사회주의 김일성, 김정일이를 하는 이제 그 세뇌 교육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방식의 교육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르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제 스스로도 느껴요. 지금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면 그런 시선을 당연히 받겠다라는 거를 예,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학부모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대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등교를 하면 학부모가 그 후로는 집에 가서야 학생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학교에 가만 보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 손목을 잡고 등교를 같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아이는 교실로 가고요. 네. 엄마는 어디로 가냐? 도서실로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그 아이가 학년에서 읽어야 될 필독 독서가 있어요. 네. 그 필독 독서를 어머니가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학생이 공부해야 될 필독 독서나 이런 걸 선행 학습을 하고 학생을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가리키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에 다 갔다 와서도 또 어머니가 가리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놀라웠고요. 한국하고 달라요. 북한하고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요. 북한에는 교사가 행정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냥 학생을 가리키면 돼요. 하루 종일. 그 외에는 다른 업무를 보지 않아요. 부모하고 연락 오면 부모 만나고 상담하고 그것으로 학생하고의 관계되는 모든 걸 다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행정 업무나 이런 거를 담임 교사가 다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행정 업무에 속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다르구나. 엄청난. 그 외에 우리 민족 하면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북한은 사실은 예전에는 사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때 어렸을 때. 왜 그러냐면 공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좋을 때는 공교육의 모든 부분을 커버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서클이 각 학교마다 다 있었거든요. 뭐 체육 서클이나 음악 서클이나 해서 한 가지 악기는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게 권리를 줬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그 나팔을 잘 분다든지 풍금을 잘 탄다든지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질이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남한식으로 과외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북한에도. 개인 교습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혹시 교사로 재직 중이실 때 과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과외를 해본 적이 그때 시기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김정일 시대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김정일이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정받아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김정일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때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주변에 동료들이, 그러니까 밑에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동료들이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제 영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하는 거를 부업으로. 그 불법 아닌가요? 네. 원래 정식적으로는 불법이죠.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몰래. 네, 몰래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사실 좀 먹고 살만한 집에서만 그런 가외 선생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네. 한국도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면 가외를 못 하는 학원도 못 보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학부모지만 저는 과외하고 학원 안 보내요. 제도권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저 제도권 교육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원이나 학원 과외를 받고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교육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행정 업무를 너무 많이 보게 하는 건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유가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뭘 물어보게 되면 그건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사교육은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교육이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한 거고요. 제가 볼 땐 대학 시험이나 수능 이런 것이 목적인데 이런 것을 사교육을 안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조금 그거는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유사회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공교육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게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저희는 입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인 교육, 말 그대로 인성을 키우는 교육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교육으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인성 교육이다라고 딱 찍어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인성도 중요하죠. 근데 오로지 당에 어떻게 일꾼으로 쓰임을 받겠냐라는 당일꾼으로 어떻게 키워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일꾼으로 되려면 인성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남북한에 이제 왔을 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본인이 3수도 할 수 있고 2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한국은 그럴 수가 없는, 북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학 입시 시험을 볼 기회가 있으면 죽기 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직업을 거기서 떨어지면, 대학을 떨어지면 내가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북한은 다 당 조직에서 네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갔으니 나는 뭐 1년 동안 쉬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군에 가라 그러면 군으로 가야 되고. 예, 그렇죠. 어떤 작업장에 배치가 되면 농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직업적인 선택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에서 가라면 가야 되고 당이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에다가 이제 주면 저는 네.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네. 이 아이는 참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군이나 또는 농장이나 이런 데로 보낸 학생들의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학생들이 종종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참 인성도 괜찮고 정말 똑똑하고 하는데 가족 성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출신 성분. 예, 출신 성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버지가 뭐 거조 할아버지가 지주였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뭐마다 6.25 전쟁 때 뭐 남한으로 예, 내려오셨다거나 예, 그런 가족의 직계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안 돼요. 예, 출신 성분에서는 대학을 입시 시험을 볼 때 출신 성분이 꼭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주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이 많은 거예요. 대학을 못 가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치안대라는 걸 했어요. 치안대가 뭐냐면 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갔을 때 국군을 도와준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걸리니까 반동분자. 북한에서는 반동인 거예요. 반동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제가 상처가 됐어요. 사실 북한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그 희천공업대학이라고 중앙대학인데 북한은 대학 제도가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울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돼 있는데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중앙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대학이 지방에도 많습니다. 반드시 평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희천공업대학이 뭐냐면 공업에 관한 거기서 최고의 명문대학인 겁니다. 네. 뭐 사리원의 지질대학은 북한에서 지질 관련해서 최고 명문대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굳이 평양에 있지 않아도. 평양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신의주 경공업대학이 최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경공업 쪽에서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함흥수리대학은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하죠. 농업관계 쪽을 가르치는데. 네. 그게 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두님이 이제 피천공업대학을 시험 봤는데 실력은 되는데 이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면서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게 되면 왜냐면 북한 사회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5년 위인 누나가 못 갔으니까 저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출신 성분 때문에 오로지. 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야, 쟤는 머리가 좋은데 아깝다.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해라. 뭐 이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아까 이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똑똑하지만 교육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제 특성 때문에. 근데 아마 그게 이념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강화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요새는, 예를 들어서 물질로 기여 입학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아마 북한에서도 그걸 완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데 치안대 가족을 아예 안 넣는 게 아닙니다. 몇 명씩을 넣어줍니다. 아예 저희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넣는 건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거기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회적 사회적 배려 차원이라고 이런 차원에서 해서 저희 통합 차원에서 하죠. 우리도 남한에도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라고.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그게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신분이 소수자인 사람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한마디로 재능이 있는 쪽으로 보내나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재능 쪽으로 있는 쪽으로 보내나요? 아니요. 그럼 그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맡은 학생이 40명인데 네. 40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학교에다가 이번에 어느 대학으로 대학 입시 시험 친 거를 몇 명입니다라고 네. 알려져요. 그럼 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일단은 이제 자기 희망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제 거기면서 시험 동안 그리고 그동안 6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라는 걸 교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근데 북한은 담임교사의 추천 없이는 대학 입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40명이 졸업생이라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명이 입시 시험을 보러 가면 38명이 네. 남는 거잖아요. 네. 38명 중에 이번에는 당에서 건설판으로 20명을 보내세요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그 20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중에 그 건설판을 뽑는 20명이 어떻게 선택되냐면요. 엄마 아빠가 농장원이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는 자동적으로 자녀가 농사일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보지 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에 갈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서 20명을 건설판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있다면 뭐 주변에 노동자로 이제 뭐 간단하게 방직 공장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 공장이나 신발 공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댓글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연장선이라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 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해당 사항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가 배웠던 정치 사상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출신 성분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고 네. 무슨 연자제 물려가지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은 당연히 농사 짓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농장원이었어요. 네.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투기하게 군대를 제대되고 10년 복무잖아요, 남성들이. 네, 10년이요. 예, 10년 동안 군사 복무하고 와서도 대학을 가지 못하면 저는 그 10년 복무하고 와서도 농사 일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제 농장으로 배정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달라서 직업을 찾으면 족성에 맞다가 뭐 족성에 맞으면 계속 이어가지만 족성에 안 맞으면 때려치고 다른 직종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평생 연료보장 때까지 그 직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연료보장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은퇴하고 네, 은퇴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난 반댈세. 나는 이런 체제 반댈세. 아니, 예. 이제 억울해도 근데 말 못하고 살아야 되는 체제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북한사회 남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체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모든 걸 결정권을 갖게 되는 사회고 남한은 그래도 비교적 시스템에 대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봐서 성적을 나오면 학교 성적하고 뭐 종합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학교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여지는 굉장히 최소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아주 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자원이 교육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대학 졸업자가 전체 70%인데 실제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체제도. 근데 이제 개인의 행복권이나 자유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는 체제죠. 근데 북한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효율적인 체제예요.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인력이 불필요한 대로 갈 수 없는 걸 아주 제도적으로 막습니다. 실업이라는 것도 없나요, 그럼? 아니, 물론 없죠. 그러니까. 실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뭐 국가주의 국가니까. 당의 배려를 받고 어떻게 실업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이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체계. 사회주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화되고 단기간에 효율을 내야 되는 분야에서는 사회주가가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국민소득 1000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건 말하면 국가 집중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쟁해서 기술 노하우 차고 자본이 축적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북한은 우리나라의 1000불 6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단번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라는 괴물이 크는 동안 사실 인민들 개개인의 삶은 다 파괴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전체주의 국가의 한계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조금 지금에 뒤돌아보면서 조금 한심했다라고 스스로가 이제 북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시기가 언제냐면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광장처럼 온산에도 이제 광장이 있어요. 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94년도잖아요. 7월에.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강원도의 온산시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집회를 하면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때 통곡을 할 때 뭐라고 하면 통곡을 했냐면 김일성이는 우리한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령님이니까 김일성이를 수령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수령님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한테 이 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에서 살겠다고 자신의 이제 모든 거를 다 바치다가 저렇게 가셨다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아이고, 그 어른께서는, 이 밥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시면서. 그랬는데. 더 호의호식 하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살짝 지나가는 비가 내렸어요. 근데 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강원도에서 이제 방송에 이제 불러뒀는데, 버슬비가 이제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7월인데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근데 버슬비가 살짝 지나가니까 아나운서가 가뜩이나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슬픈데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목 놓아 오는데 아나운서가 하늘도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오보이 수령님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노고를 하다가 돌아간 거를 하늘도 이제 알고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방송이 왜 그렇게 슬프게 다가왔는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방송을 보니까 북한 정서하고 전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지적으로 사람들이 변하죠. 네. 근데 이지적이지 않을 때는 되게 감정이 더 비율이 높아요. 이 뇌에서 작용하는 게 지적인 그런 것보다는 훨씬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돌아갔을 때 국민들도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북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뭐 열등하다, 북한은 뒤떨어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사회의 발전 정도나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건 결정하는 건데 북한 사회가 우리 남한하고 교류를 좀 더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대외 개방을 많이 한 상태에서 저런 행태들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 상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전통적 봉건 개념에서 갓 벗어나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직도 자기네 구심점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꾸 남북교류를 주장합니다. 남북교류를 하다 보면 외부 사람들이 자기네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외부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지 알게 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지금의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뭐 붕괴시키거나 혹은 뭐 변화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들을 많이 확산시키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호환성이 있는 체제가 되면 통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북한을 악마화해서 교류를 단절으로 가게 되면 북쪽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질화되는 감정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일은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다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좀 더 남북 교류, 교육 간에도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교류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도 배우는 점은 배울 거고. 근데 저는 남한 사회도 뭐 약간 제가 조금 비판적입니다만
남한 사회에도 약간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아예 배워야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교육 받을 때 제일 아주 짜증났던 게 뭐냐면 공동체적 가치가 상당히 무너졌어요. 남한 사회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들어가면서 문을 쾅쾅 닫는 사람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은 강점이라고 그거는. 저는 그거 아주 남한 사회의 잘못된 자본주의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네.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휴대폰을 장난을 하면 장난하지 말아라, 앞에 가져와라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는 오히려 북한이 나는 오히려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건 윤리적 공동체적 가치를 강력하게 난 교육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린 자유를 존중받는 대신에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은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사회는 그런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의 혁명 역사, 국영수 외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가 굉장히 그 중요한 교육 어떤 지표가 되긴 하지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도덕이 낙제되면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그게 그만큼 도덕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남한은 윤리 수업이 있긴 하나 그 도덕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이 있었고요. 있긴 한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북한이 강점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북한이 남한의 장점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뀌어야지 뭐 무조건 다 남한이 좋다는 식으로 바뀌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또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저희가 얘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요. 예. 우리 또 다음번에 이성희 선생님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희 선생님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